해야 될까요? 그 기초인문 강의 전에 한동안 무료로 인터넷으로도 열었었는데 그거 수강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 많으시네. 거의 다 하셨으면 그냥 거기서부터 바로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럼 오늘은 아무래도 서론을 좀 풀어야겠습니다. 서론을 좀 풀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이 서론을 풀면 재미없어 하세요. 사실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서론을 풀면 재미없어 하시고 다음날부터 안 나오시고, 근데 이상한 거는 환불을 해버리시면 그런가 보다, 재미없었나 보다 하겠는데 환불은 안 했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지 마시고요. 딱 그것처럼 갈 겁니다. 그 물 위에다가 물방울 똥 떨어뜨리면 처음에 퐁당 하고서 완전히 끝에까지 쫙 번져 나가잖아요, 파문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참 재미없는 듯한 서론으로 뭐 저런 뻔한 얘기를 하나 싶은 걸로 시작을 하다가 어느샌가 이제 끝나갈 때쯤에 이제 상황 판단이 뭔지 다 알겠다. 믿으세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강의 진행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문제책 다 받으셨죠? 그리고 기본서 다 구입하셨죠? 예. 기본서 또는 뭐 교재 그러면 헷갈리실까요? 문제책, 기본서 이런 식으로 필요한 대로 확실하게 분류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도 가지고 다니세요. 그런데 안내서 다 받으셨잖아요. 어지간하면 제발, 어지간함이 아니라 제발요. 먼저 보지 마세요. 먼저 보지 마세요. 해설을 너무 자세히 해놔가지고 강의 시간에 오면 재미없어요. 어제 봤던 건데. 이러면서.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안내서에서도 제가 적어놨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PSAT는 실기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5급 공채 준비하시는 분들 2차 시험도 거기서 자기가 생각해서 즉석에서 막 적어내고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실기 시험 같은 그런 게 있지만 서술형 주관식이기 때문에. PSAT는 객관식이지만 실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는 것 찍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졸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세요. 특히 헬스장 다니신 분들, 근력 키운다고 헬스장 다니신 분들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는 운동이 안 돼요.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유지하는 정도. 잘해봐요. 그러다가 이제 재미없어지고 게을러지고 오히려 거꾸로 능력치가 낮아집니다.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하고 얼굴 빨개지고 숨 헉헉 몰아쉬면서 어떻게라든 하나라도 더 요럴 때 이제 힘이 크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요 머리도 똑같습니다. 도저히 모르겠어. 진짜 머리에 쥐가 날 것 같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덮어버리세요. 그랬다가 다음날 보면은 이어집니다. 그것도 다른 방향으로. 이걸 어저께 내가 왜 못 풀었지? 이러면서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게 보이는 순간 이제 요만큼 실력이 더 큰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 풀고 왜 틀렸지? 하고 해설을 딱 보고. 그럼 이제 머리가 좋으신 분은 이제 해설을 완전히 암기하는 놀라운 경지에 이르시게 되고 그 정도까지 머리가 안 좋다 하시는 분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절대 해설 보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문제책을 따로 만들어서 드린 거니까 문제책만 풀고 답 맞춰보고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 다시 보고, 뭐 시간이 넉넉하시면은 맞은 문제도
또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더 보셔도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내가 안 된다 그러시면은 그냥 틀린 문제만 골라서 왜 틀렸지 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뭐 그런 정도까지라도 하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해설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서에 보시면은 대충 목차가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60문제 정도, 퍼즐 쪽에 몇 문제 빼고는 이제 거의 다 기출 문제고요. 기출 문제고, 여기서 기출이라고 하는 거는 입법고시 빼고 민간 경력자 기출 문제가 한 서너 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5급 공채, 7급 견습 이쪽이요. 그 문제로 되어 있고요. 요걸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은, 오늘은 이제 서론 얘기하다가 한 12문제 정도 보게 될 것 같아요. 글씨 보이세요? 흐려요? 요거 어떨까? 12. 요게 더 나아요? 더 진하게 할까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예. 더 진한 건 나중에 좀 강조하거나 이럴 때 쓰려고. 예. 12문제 정도. 그리고 내일 한 20문제 정도 더해서 32번 정도까지. 32번. 그 다음에 이제 사흘째 한 20문제 정도 더해서 한 52번 정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가서 한 12문제. 요 정도까지 이제 일주에 진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64번 정도까지 되겠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별 오차 없이 진도가 충분히 잘 나가주면은 요때쯤 되면 이제 문제도 쉽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을 거예요. 그럼 요때 이제 16년 기출에 관련된 부분 좀 골라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에 한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할 겁니다. 요 정도까지요. 그리고 역시 16년 기출 또 관련된 부분 나머지 마지막 날 금요일쯤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 마지막 퍼즐형. 문제 개수만 놓고 보면은 나흘 동안 그런데 역시 16년 퍼즐형 나머지 요때 금요일 날쯤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퍼즐형 문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퍼즐형이나 계산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눈으로 이렇게 보고 밑줄 몇 번 치고 이 정도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건 답 없는 문제다. 대책이 안 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답을 찾으려면은 계산 하다못해 덧셈 뺄셈 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강의하고 문제 풀고 할 때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퍼즐형은 일단 마지막에 나흘 동안 쭉 깔아서 진행하는 걸로, 그리고 이렇게 3주 동안 진행을 하면서 관련된 16년 기출문제 쭉 다 보시고 마지막 날 16년 기출문제 1번부터 40번까지 쫙 훑어보면서 이렇구나 라는 거를 총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제 안내서에는 평균 잡아서 한 14문제, 16문제 정도 생각하고 미리미리 풀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약간씩 더 오버해서 시간 남으면 더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얘기를 하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해주세요. 네. 자, 그 다음에요. 강의 진행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대충 용어는 맞춰야 되니까 제가 그러면 하고 알아들으셔야 되잖아요. 아라고 얘기했는데 어라고 알아들으시면 안 되니까. 그 용어요. 별거 아닌데요. 요 부분이요. 문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럼 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문. 사실 사전 찾아보면 발문에는 정식으로 그런 뜻은 없는데 그냥 문제 출발 지점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1, 2, 3, 4, 5, 6 요걸 이제 선택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줄여서 선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예, 선택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선택지라는 말은 진짜 사전에 있는 단어입니다. 요 지자가 그 팔다리 지자. 예. 그래서 요거랑 대비해서 요쪽을 예전에 질문지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썼었는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발문. 요쪽은 이제 제시문 그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요쪽은 여기 제목에 따라서 복이다, 규칙이다, 상황이다, 조건이다 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 제시문 안에 표 있으면 표라고 그럴 거고요. 뭐 그건 뭐 적혀 있는 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사용할 겁니다. 자, 발문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딱 눈이 돌아가셔야 돼요. 예. 자, 그런 식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이요. 문제 유형을 사실 이 PSAT는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공신력 있는 학위 있는 교수님들의 무슨 교과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문제 유형 나누는 것도 다 제각각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다. 근데 저는 유형 잘게 나눠봐야 이렇게 크게 나눠도 유형이 겹치거든요. 잘게 나눠봐야 어차피 겹칠 수밖에 없고 괜히 머릿속에서 뭔가 할 게 많은 것처럼 밖에 안 느껴진다. 그래서 그냥 큼직큼직하게 굵직굵직하게 나누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해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문제 나는 저기 기출문제 한 번도 안 풀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오늘이 처음이다. 기출문제 보시면 이제 1번부터 20번, 21번부터 40번 보통 이렇게 딱 구별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요쪽에 이제 유형별로 쭉 배치가 되고 배치가 되는데 그 위치가 양쪽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게 잡아놓고 1번부터 20, 21번부터 40 요거를 두 개를 바꿔서 책형 두 개를 만듭니다. 아주 단순한 방식으로요. 섞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1번부터 앞쪽에 1번부터 뭐 한 4번, 5번 정도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줄글, 우리가 줄글이라고 얘기하는 텍스트 나오고요. 그 이후로 이제 법조문, 제 땡땡조 하면서 이제 법률 조항, 시행령 조항 그대로 떼다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것들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서 계산을 묻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이제 앞쪽에 배치되는 것들은 부합, 추론. 제가 이제 부합이라고 그냥 보통 묶어서 얘기를 하는데 부합이라 그러면은 거의 그냥 매칭만 시키면 되는 거. 이 내용 저 위에 저기 있어라고 바로 찾으면 되는 정도. 그런 거고 추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엮어봐야 되는 거. 저 위에 제시문에 A라는 내용이 있고 B라는 내용이 있는데 두 개를 엮어서 생각을 하면은 C라는 내용이 나와. 그게 선택지에 있는 거. 근데 그게 이제 부합 문제, 추론 문제 그래서 완전히 분리가 안 돼요. 선택지 1, 2, 3번은 단순 부합 정도고 바로 찾으면 되는 거고 4번, 5번은 좀 엮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합, 추론 묶어놓고 그 이제 형태에 따라서 텍스트형이냐 법조문형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걸 이제 계산형이라고 분류를 하고 단순히 이제 계산만 하라 그런다 그러면은 뭐 산수 같고 수학 같잖아요. 그래서 계산만 하라가 아니라 계산을 하다 보면은 경우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 골라라라든가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골라라. 계산을 해서 결과값이 여러 가지 경우로 나올 수가 있는데 걔네들을 비교해 봤을 때 제일 큰 거를 골라라라는 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런 취지를 살리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업무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이요. 뭐 입찰을 하고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한다라든가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선정하고 선택하고 누가 1등이냐를 가려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비교형이다라고 해서 싹 다 묶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요 규칙 지침형이요. 요 부분이 그 상황 판단 영역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규칙을 제시합니다. 계산형 같은 경우에도 그냥 요건데 규칙 지침형인데 다 뽑아낼 때까지 좀 계산 좀 해야 돼라는 정도인 단순한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규칙 지침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위에 내용에 보면은 규칙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조문도 사실은 이제 규칙이죠. 그거를 보고 규칙이니까
규칙이니까 약속이잖아요.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요 내용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나와 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PSAT 특히 상황 판단 이러시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뭐 이제 내용도 막 조잡하고 난잡하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뭔가 좀 톡 쏘는 뭐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러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러 오셨을 텐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지만 저는 상황 판단 영역 문제풀이 접근법 제1원칙이 뭐냐 그러면은 시키는 대로 해라. 제발 요령 부리려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럼 나온다. 이게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규칙 지침형이라고 해서 아주 단순한 문제들 따로 분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제외한 나머지를 퍼즐형 문제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제 뭐냐 하면은요. 일단은 들어만 두세요. 뒤에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구조. 내용을 우리가 내용이다 그러면은 구조가 잡혀 있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신원 선생님한테 가서 오늘 강의에 몇 명쯤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제일 첫 번째로 누가 들어왔고요. 뭐 이러면서 쫙 이제 상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 안에 구조가 생긴다라는 거죠. 어떤 구조요? 누가 먼저 들어왔다, 누가 나중에 들어왔다. 그렇죠? 일렬로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눴을 때 저쪽에는 남학생 1명, 이쪽에는 여학생이 대다수, 이쪽에는 대충 반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조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 구조를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내라고 하면서 설명을 잘 읽어보면 구조가 완전히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라고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요거는 맞아요 틀려요 라고 물어보는 식입니다. 이렇게 구조를 잘 정리를 해놓고서 어떻게 알아들으셨어요? 내 얘기? 그러면 잘 알아들으셨나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를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퍼즐형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묶어줍니다. 그럼 퍼즐형은 반대겠죠. 이렇다면은 얘를 두 개를 대비시켜서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점이 뭐다? 여기는 정리가 안 돼 있다. 아예 의도적으로 쪼개서 던져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제일 요 가운데 줄에 하중 기준으로요. 기준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요 가운데 묶음의 제일 앞에 오른쪽에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여학생이 앉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띄엄띄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각을 내서. 그래 놓고 완전히 다 분리만 돼 있으면은 뭔 소리야 싶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요렇게 엮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관계를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남학생만 연달아 앉은 자리는 그런 부분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든가. 그럼 우리 신원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그러면 아까 여기 1번 여기에 여학생 앉았고 뒤에 여학생 앉았다 그랬으니까 그렇죠? 여학생이 연달아 앉은 자리는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덧붙였다면 그 사이에는 남자가 앉아 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분적으로 조각을 내서 던져주고 그 조각들을 재조립할 수 있는 힌트들을 섞어줍니다. 그 관계를 찾아서 엮을 수 있게. 그렇게 조각 내서 던져주는 거를 제가 이제 퍼즐형 문제다. 그래서 그 관계를 따지려면 이 조각하고 저 조각이 맞나 안 맞나라는 걸 계속 경우를 찾으면서 우리 왜 저기 뭐죠? 직소 퍼즐인가요? 그림 맞추기. 이 그림하고 저 그림이 맞나 안 맞나 하면서 이만한 판때기 그림 맞추잖아요. 그런 식으로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면 4면 중에서 어느 쪽에 맞는다라는 식으로 경우를 계속 따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되는 정보가 조각에 나 있고 그거를 재조립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경우를 따진다라는 그 요소가 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계산형 같은 경우에도 하나로 답이 딱 떨어지지 않고 경우가 많이 나뉘어서 그 경우들을 따지는 그런 요소들이 섞여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 특성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걸 퍼즐형으로 제가 넣어버리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5개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게요. 방금 얘기한 그 경우를 따진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요, 조금만 의미를 넓게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황 판단 영역 문제 전반에 쫙 다 깔려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 좀 제가 지금 뭐라 그랬죠? 경우를 따진다는 사고는 상황 판단 영역 전반에 쫙 깔려 있다. 요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황 판단 영역의 문제는 굳이 가장 간단하게 하자면은 유형이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뭐다? 경우 따지라는 거다.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뒤에 가서 또 계속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다시 그 목차 쪽으로 가보시면은요, 아이고, 가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여기 나오죠. 규칙 지침형, 텍스트형, 법조문형, 부합 추론형 이렇게 돼 있고, 계산 비교형. 법조문에 계산형 들어가면 여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쭉 요 5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그 퍼즐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호흡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싹 다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별로 따로따로 접근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상황 판단 영역은 이런 접근 태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왜? 상황 판단 영역이라는 녀석의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기까지 쫙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경우를 따진다라는 사고를 좀 확장해 봅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에서 생각해 봤던 내용들을 조금만 더 확장을 하고, 다만 방향이 반대다. 얘는 정리되어 있는 거 가지고 풀어나가는 거고, 얘는 쪼각나 있는 거를 다시 정리해 나가는 거고, 사고의 방향만 반대다. 깔려있는 기본적인 사고,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워낙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요걸 따로 분류를 한다고 해도 상황 판단 영역은 크게 심호흡 2번이면 끝납니다. 자, 해보세요. 심호흡 2번. 그럼 이제 강의 끝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좀 재미가 없는 듯이 느껴지고 그래도 뒤에 뭔 얘기가 펼쳐질까라는 걸 기대를 하면서 쭉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실수로 요건 좀 아껴놨다 나중에 얘기해야지 그러다가 또 튀어나와요. 그래서 초반에 막 할 얘기 다 해버리고 뒤에 가서 할 얘기가 없는데 문제나 풀어볼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나 풀어볼까요? 이러면 성의가 없잖아요. 문제를 풀면서 아까 했던 얘기 또 해요. 또 아까 얘기했던 얘기 또 해요. 반복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재미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 양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내 머릿속에 꽂아 넣어주려고 저렇게 입에 침이 마르면서 애를 쓰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호흡으로 쭉 진행이 되고 퍼즐형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했던 얘기들을 계속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꺼번에 너무 전달을 해버리면은 당황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쪼개서 나중에 계속 조립을 해나가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뒤에 새로 나오는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다. 이런 내용이 일리가 있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12문제 중에서 한 12문제 중에서 그 두 번째 문제쯤에서 뭔가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 내용 우리 앞에서 봤던 거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서 보고 예습하고 한번 확인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확인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확인하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확인하고 복습하고, 그러다 보면 제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오죽하면 저 사람이 유형이 하나밖에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문제를 잘 풀고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뭐 그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마는 일단 문제를 딱 보고 이게 뭐야 이런 건 없어지실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맨날 묻던 거 묻고 그래 이렇게 문제를 볼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첫날은 말이죠. 입이 바짝바짝 말라요. 자, 기초 강의에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 먼저 듣고 좀 순차적으로 갑시다라는 걸로 무료로도 개방을 했었던 건데 안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셨는지.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예. 그래서 기초적인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 시험장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요거란 말이에요. PSAT, PSAT 이렇게들 뭐 부르기도 하죠. 요 녀석의 특징이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특징이 뭐냐, 취지가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상황 판단 영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많이들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어떻게 풀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모르겠어요. 일단 첫 대답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라도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뭐 희한한 소재들도 많고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좀 난잡해요 라고까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는 보여도 그런 소재를 채택해서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출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요거 좀 풀어봐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험의 취지. 이 취지에서 벗어나는 문제를 만들면 잘려요. 검토 과정에서 안 맞는다 그러고 다 털어냅니다. 그렇겠죠? 취지에 안 맞으니까. 이 취지에 해당하는 문제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갇혀서, 물론 출제할 때 뭐 호텔에 갇혀서 이뿐만 아니라 사고 자체도 요 틀 안에서 출제해 주세요 라는 가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이드를 크게 잡아주는 첫 번째 게 이 취지라는 거죠. 취지가 뭐다? 능력시험이다. 대학 수학 능력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능력시험이다. 적성시험이다. 그래서 적격성 평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적격성 평가다 그래서 얘랑 맞는지 안 맞는지 본다 이런 느낌인데 적격성보다는 그냥 적성, 능력, 뭐 지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시험하고 차이점이다 그러면은 다른 시험은 지식 측정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객관식. 우리 어렸을 때 보던 객관식. 수능이 그나마 조금 벗어나 있긴 한데 네가 해봐, 작업해봐라는 걸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고교 교육과정이라는 틀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건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라는 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그것조차도 약하다라는 거예요. 암기가 돼 있어야 돼 라고 그러면 암기를 안 해도 되느냐, 아무것도 몰라도 풀 수 있느냐, 아니 그 정도는 안다 라고 그냥 전제로 깔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라 라고 던져준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작업을 해라. 지식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능력을 측정하는 거다. 해라. 아이씨, 글씨가 왜 이래요? 해라. 알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려는 취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뭐냐 하면은요. 뭐 하려고 그랬지? 그쵸?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물어본다라는 거고요. 그래 놓고 영역을 세 개로 나눴다라는 거죠. 언어 영역, 자료 영역, 자료 해석 영역, 언어 논리 영역, 상황 판단 영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고 있는데 그러면 영역을 세 개로 나눴다라는 얘기는 각 영역마다 측정하고 싶어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언어 논리 영역하고 자료 해석 영역에서는 무엇을 측정하려고 하느냐, 어떤 능력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예. 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뭘 요구하느냐,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요구를 하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생각을 하면은 출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틀에서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나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와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나는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런 결과물을 내놓게 된 원인이 요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안다면 어떻게 만져봐야겠다라는 게 좀 확실해지겠죠. 뭐냐면 설계도가 있다면, 예? 내가 가지고 있던 라디오가 고장이 나서 얘를 좀 뜯어보고 싶은데 겁나잖아요, 망가뜨릴까봐. 근데 설계도 회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 보면서 고장 안 내고 분해가 가능하겠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황 판단 영역에서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나한테 뭘 하라고 요구하는 거냐라는 걸 알아보려고 이제 기초 강의에서는 제가 아예 그거를 이제 인쇄를 해서 교재에 담아서 나눠드렸고요. 우리 기본서, 강의에 쓰는 기본서 앞쪽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인사위원회, 지금 이제 인사혁신처로 바뀌었죠.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바뀌어서 거기에서 조그만 소책자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서 상황 판단 능력에서는 이런 거를 평가하고자 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상황의 이해 능력, 추론 및 분석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 능력, 이런 걸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됐죠? 이제 우리 알았으니까 잘할 수 있죠.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게 뭔데? 라는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이게 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얘네들이 뭐냐. 자, 그 직전에요. 그 직전에 요거부터 갈게요. 이 영역의 제목이, 이름이 상황 판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이름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떻게 살아라라는 그런 뜻을 담아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상황 판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 영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이름을 찾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보시면 돼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판단력을 측정을 하려고 하고, 우리는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고 얘가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추측을 해보시면 그게 맞아요. 상황 판단 영역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뭐다? 판단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상황의 이해 능력이다라고 하는데, 이해잖아요, 이해. 이해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알겠어. 알겠는데 뭘 어떻게 알겠어요?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좀만 더 설명해봐.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야. 지금 내 앞에 A라는 상황이 있는데 이 A라는 상황은 B야. 라고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서 설명이 가능하죠. 어떻게 해요? 엄마야? 너 어디 갔니? 예, 예? 예, 조심해야지. 예. A는 B야. A는 B이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를 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요게 뭐냔 말이에요. 요게 판단이라는 겁니다. 판단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판단이 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판단이 뭐냐. 역시 이럴 땐 이게 좋아요. 살신성인.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하세요. 안 때릴게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차마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생기진 않았나 봐요. 만약에 못생겼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판단이죠. 나도 모르게 판단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은 잘생겼다, 저 사람은 못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말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것은 어떻다라고 그 개체, 내가 판단을 하고 싶어하는 그 개체 대상에다가 뭐라 그러죠? 그 국어에서 멋있는 말로 용언, 형용사나 동사 같은 걸 붙여서 얘가 이렇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게 판단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의 이해 능력이라는 건 곧 판단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추론 및 분석 능력이라는 건 뭐냐? 추론이라는 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찾아보면, 그 철학 관련 사전 이런 쪽에서 찾아보면 판단의 연세다라고 표현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추론이다라고 했을 때 연역 3단 논법 이런 거 이제 예를 많이 들잖아요. A는 B이다라는 판단과 B는 C이다라는 판단을 연쇄적으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는 C이다라는 판단이 나오죠.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추론은 판단 여러 번 하는 게 추론입니다. 분석은 뭐냐? 분석은 뭐냐? 쪼개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죠, 분석.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걸 한 번에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얘는 이래, 얘는 이래, 얘는 이래, 얘는 이래. 이제 알겠어. 다 모아놓고 보니까 작은 판단들을 내려놓고 그걸 추론으로 엮어놓고 보니까 이 상황은 이래 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나눠서 작은 판단 여러 번 하는 거고요. 그걸 엮는 거고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다 뭐다? 판단하는 거다. 자, 문제 해결 능력이다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A는 B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을 했다, 해결책을 찾았다 그러면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 나오죠? 제일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라는 겁니다. 의사결정? 판단하는 거죠. 문제 해결책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 그거를 비교해 봤더니 A가 가장 효율적이야. 비용이 덜 들어. 효과가 제일 좋아. 라고 어떻게 해요? B보다 A가 효과가 더 좋아. A가 효과가 제일 좋아. A가 성질이 이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겠다라고 골라내는 거죠. 그게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러잖아요. 결정장애라고.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뭘 먹는 게 가장 나한테 효용이 높을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황 판단 영역은 뭐 하는 영역이냐?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한테 판단력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저렇게 뭐라고 설명을 해놨지만 결국은 뭐다? 판단력을 요구한다. 여러분들의 판단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겠다라는 취지로 구성해 놓은 것이 상황 판단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 얘기요. 방금 이제 요런 거를 판단한다라고 얘기해요. A는 B다라고 하는 걸 판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봐야 된다라는 거죠. 판단이란 무엇인가? 판단이란 무엇인가? 판단이 뭔지를 알아야 판단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아야 그걸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종적으로 판단이 내릴 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 라고 해야 내가 이런 걸 잘해야지 판단을 잘하는 거구나 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출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제를 할 거고요. 판단에 이르는 과정 중에 이 부분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를 만들어야지. 이 부분을 물어보기 위한 문제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판단이 무엇인지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서 출제자들이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다. 어떤 소재를 상황 판단 영역에 적합한 소재야 라고
발굴을 해내서 채택을 할 것이다 부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출제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문제를 보면서 나한테 요거 하라고 라는 게 금방금방 캐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상황 판단이요. 상황 판단 영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요거다. 그래서 PSAT는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그 중에서 상황 판단 영역은 뭐다? 판단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응시를 해서 할 일이 뭐냐 하면은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출제자들은 자 그냥 무조건 붙잡아 놓고 그냥 판단해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상황을 던져줄게 판단해봐 라고 하면서 상황을 제시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문제 안에 내용 구조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상황을 구성해서 앞에다 딱 놔주고 자 이런 상황이야.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판단해봐 라는 식으로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판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가 뭘 잘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더 해봐야겠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한 분은 대답을 못하고 이러고 계셨고 다른 분들은 옆에서 그걸 보면서 웃고 계셨고 왜 저걸 대답을 못할까? 그냥 왜 입이 있는데도 말을 못하니? 못생겼다고 하면 될걸 이러면서 웃고 계셨고요. 그쵸? 근데 그게 어때요?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그쵸? 누구는 못생겼다고 얘기해 여기 계신 어느 한 분은 그래도 잘생긴 것 같은데 해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건 평가의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실수만 안 한다면 그리고 그 사고가 진짜 100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한 희한찬란한 괴짜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다 동일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상황을 제시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자, 방금 전에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럴 때 그래도 저게 농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서 제 얼굴을 쳐다보신 분은 뭘 했을 건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요, 뻔해요. 평소에 내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쵸? 내가 이상형이다. 적어도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려면 원빈 정도는 돼야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 사람은 오징어도 안 되고 꼴뚜기 정도밖에 그쵸? 그러면서 뭘 했어요? 원빈이라는 얼굴을 기준으로 놓고 하중이라는 얼굴을 갖다 놓고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비교라는 걸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구나 이렇게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판단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건 절대적입니다. 심지어는 주관적인 판단에 있어서도 아주 명확하고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믿으세요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절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걸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요구하기 위해서 상황 안에다가 요걸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주고서 자, 이 상황 보고서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라고 우리한테 그 상황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 중에서 요걸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를 쫙 분석해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뽑아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시되는 상황, 문제 안에 있는 내용에는 우리가 써먹어야 될 모든 소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시험이다. 다른 시험하고의 차이점이 뭐다? 미리 사전 지식 같은 게 그걸 준비해 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없느냐가 아니라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동적 상식이요. 상식이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맥시멈 잡아봐야 고등학교 과정까지 거기서 배우는 내용들 중에서 동적 상식이요. 움직이는 것들,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사칙연산,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못하는 사람은 상황 판단 영역 응시 못한다라는 거예요. 계산형 나오니까. 그렇죠? 그럼 이 동적 상식 같은 것들은 어디서 다루냐 하면은 일단은 뭐 고등학교 때 과정에서 다 다루는 건데 그걸 까먹었다 혹은 효율적인 상태로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어디서 정리를 할 수 있냐? 언어 논리 영역, 자료 해석 영역 하면서 정리가 다 됩니다. 상황 판단 영역에서 그걸 따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 전주까지 자료 해석 영역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험난한 과정을 겪어 오셨을 텐데 거기서 이제 계산 방법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가면서 소위 연산 연습 이러면서 그런 것도 해보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거기서 다 했기 때문에 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상황 판단 영역 강의가 좀 재미가 없기도 해요. 뒤에서 퍼즐형 같은 거 풀 때는 그나마 문제 자체가 좀 재밌긴 한데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업이다 강의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지식 전달하고 연습시켜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그런 거 다 준비해 오셨죠? 이 문제에 들어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그 중에서 뭘 써먹어야 될지가 판단이 되세요? 자, 써먹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떤 순서로 적용을 해야지 효율적인지가 판단이 되세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자, 됐죠? 일단 여기까지요. 그래서 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출제자가 상황이라는 걸 제시하고 우리한테 판단이라는 걸 요구를 하는데 그때 이 출제자가 제시하는 상황 안에는 기준이 될 만한 무언가가 반드시 들어가 있다.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래서요, 제가 해왔나요? 여기요. 판단이라는 거를 제가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용어의 정의 이러면은 그냥 쓱 보고,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시잖아요.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데에서도.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외워버리세요. 판단이란 무엇이다? 어떤 대상을, 우리가 판단하고 싶어 하는 그 대상이에요. 어떤 대상을 여기요 기준과 비교하여 그래서 그 대상의 성격이나 특징이 이렇구나. 이 대상은 이렇다. A는 B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면은 판단이 된 거고 거기까지 가는 그 사고 과정을 통틀어서 판단이라고 얘기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준과 비교하여. 그래서요. 우리가 상황 판단 영역에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는 아니지만 쭉 문제를 훑어보면서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들어가 있구나 이 문제에는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비교를 해야 되는구나. 최종적으로는 뭘 비교하죠? 이 선택지의 내용이 제시문의 내용과 비교해 봤을 때, 대조해 봤을 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걸 비교, 대조하죠.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선택지는 옳은 선택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잘못된 선택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상황 판단 영역 문제 발문해 보시면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했을 때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는 게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제시문의 내용과 선택지의 내용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쪽과 옳지 않은 쪽으로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옳다라고 판단을 하고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분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게 하나밖에 없다 그럼 요게 답이고 옳지 않은 게 하나밖에 없다 요게 답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이 될 만한 게 들어있으니까 요거 찾아봐야지. 그 다음에 항상 비교한다라는 생각. 거꾸로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어. 뭐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내용이 뭐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데 요걸 기준으로 삼아야지라고 할 만한 게 잘 안 보이는데 라고 했을 때는 일로 가는 거예요. 뭔가 비교할 만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이렇게 얘까지 들어가면서 하면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될까요? 자, 이 원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나 그 다음 뭐 얘기할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지금 씩 웃는 거죠. 커요, 작아요? 몰라요? 네, 왜 몰라요? 기준이 없어서. 일단 원인지도 의심되지만 생긴 게 원이라고 치고요. 네, 커요, 작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저 인간이 저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기준도 안 던져주고 무슨 그쵸?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는 것처럼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녀석의 반지름이 3cm이다. 자, 지름이 8cm 이상인 원은 크다라고 얘기하고 그 미만인 8cm, 지름이 8cm 미만인 원은 작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지름 8cm를 기준으로 제시해주면 얘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크다. 작죠? 지름이 6cm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준이 제시가 되면 판단이 되는데 그럼 기준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이 더 커요? A가 더 크죠? 판단한 거 맞죠, 우리? 기준이 없는데요? 있죠? 없어 보일 뿐이지. 이렇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없을 뿐이지 여기서 누가 더 크냐라고 물어보면 뭐에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판단이 내려진다고요. 이게 더 크다. 이 녀석의 크기를 판단할 땐 얘를 기준으로 삼는 거고요. 그래서 얘보다는 커. 얘의 크기를 판단을 하고 싶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얘보다는 작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를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도 거기 담겨있는 내용이 진짜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뭐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라고 하면은 반드시 2개 이상의 개체를 소재로 삼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비교해라 라는 식의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뭐다? 판단이란 어떤 대상을 기준과 비교하여 그 대상의 성격 특징을 판정하는 사고행위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보시는 거고요. 딱히 보이는 게 없으면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얘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하면서 비교 대조 작업 들어가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선택지에는 거기서 뽑아내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요,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기준. 방금 제가 기준이다 그러면서 8cm 뭐 이런 걸 예를 들었고요. 절대적인 척도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이런 거 제가 흘리듯이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단어 쓰나 이런 거 잘 들어보세요. 사실 이것도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오는 거예요. 막 지금 첫날이라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긴장이 돼가지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될까 당황해 하면서 몇 번을 강의를 해도 이렇더라고요, 첫날은.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 어렵게 주섬주섬 말을 던지는 것 같아도 그 단어 하나하나를 뭘 얘기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들어갖고 책을 쓰고 정리를 해오는 겁니다. 척도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전에 찾아보면 기준을 찾아보면 척도, 표준, 규격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다음 우리가 기준이다 그러면 기준점, 기준선, 또 그 다음에 꼭 사전에는 안 나와 있어도 이 척도다, 표준이다, 규격이다, 척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척도로 삼을 만한 거, 아까처럼 기준을 따로 정해주지 않았어도 두 개 이상이 있으면 비교하면서 판단이 되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기준이 돼주면서. 여러 개가 있다면 어디를 기준점으로 삼아야 될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예요. 사전에는 안 나와 있어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기준으로 잘 삼는 것들, 기준으로 삼기에 제일 눈에 띄고 편한 것들, 그러면 극단 쪽을 보게 되죠. 지금 사람 여러 명이 있는데 누가 제일 키가 크냐는 거예요. 딱 이렇게 세워놨을 때 누가 제일 작냐, 누가 제일 무겁냐, 누가 제일 가볍냐. 그렇죠? 그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쫙 수치가 주어진다면 정가운데는 누구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중심. 근데 중심이라는 거를 찾으려면은, 그렇죠? 비교해서 얘를 기준으로 삼으려면은 사실은 그냥 던져주는 게 제일 착한 짓이죠. 네가 한가운데를 찾아봐라고 얘기를 하면은 작업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대신에 극단이 어딘지 찾아봐라는 건 보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찾으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극단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기를 펼쳐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뭐냐면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키 170m 기준! 하고 점 딱 찍어놓고 이거보다 큰 사람, 작은 사람 하는 식으로요. 그렇죠? 기준 딱 그어놓고 작은 사람, 큰 사람 하는 식으로요. 근데 과연 기준이라고 할 때 이것만 있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외연을 확장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지금 이 안에 이런 것만 내포되어 있는 게 요런 거밖에 없냐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작업을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랑 비슷한 것도 뭐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걸 생각하는 이유는 좀 더 큰 그물을 만들려고요. 그래야 요 문제만 잘 푸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문제를 다 잘 풀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문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다라는 거를 큰 덩어리로 잡아놓고 있어야, 그렇죠? 그래서 큰 그물을 던져야 새로운 문제도 그 일반론 안에 싹 잡혀 들어가서 점수가 획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강의 때는 이제 기출 분석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귀납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실 텐데, 이런 것들을 주의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일반화라는 걸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확장을 하면은요, 확장을 하면은 뭐냐 하면은 척도 이런 거 말고 요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 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외연을 확장하자 이러면 저 사람이 철학하자는 건가? 나는 철학과도 아닌데. 철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개똥 철학도 철학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관련성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엮어보는 겁니다. 좀 억지스럽더라도. 지나치게 억지스러우면 떨어져 나갈 거고요. 붙지를 못해서요. 자, 우리가 기준이라고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쓰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왜냐하면 더 좋은 단어가 있어서 그걸 대신 쓰니까요. 뭐냐 하면은, 야, 너 저기 그따위로 행동하지 마. 내가 정해주는 기준에 맞춰서 행동을 하란 말이야. 라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야, 너 네가 하는 그런 행동은 이 사회적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전혀 용인되는 행동이 아니야. 규범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래서 이제 규칙, 규범. 그럼 여기서 요 정도 생각했으면 비슷한 말을 쭉 이어가 보면은 이거를 완전히 명문화해 놓은 게 법이잖아요. 그렇죠? 명문화해 놓은 게 법이고, 법규, 명령, 규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번 더 나갈게요. 그래서 기준에는 단순한 척도, 이런 포인트뿐만 아니라 규칙이라고 할 만한 것들도 다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상황 판단 영역에 보면은 규칙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오죽하면 제가 규칙 지침형을 따로 분류를 해놨겠습니까? 그렇죠?
일반 텍스트 안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은요, 규칙이라는 건 뭐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규칙 내에서 행동을 해라라고 한다라는 건 우리한테 제약을 걸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교실 안에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이런 조건이 있어. 다만 이런 걸 하면 안 돼. 라고 제약을 걸어버린다는 거죠. 조건을 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볼까요? 척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렇게 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선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이다 바깥쪽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언제 잘 나와요? 정의 내릴 때. 무엇이란 하면서 정의를 내려놓으면 그 정의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규칙이에요. 조건이에요.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것을 이것이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넣어주고 아닌 건 밖으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광범위한 얘기라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당장 그거밖에 없는데, 동물이란 하면서 정의를 내렸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건 안으로 넣어주고 해당하지 않는 건 밖으로 빼버리겠죠. 그러면서 분류가 되죠. 이런 단어도 지금 잘 받으세요. 분류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내리고 정의를 내리면 범위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범위가 잡혀서 그 안에 있는 것, 밖에 있는 것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범위가 이렇게만 잡혀요? 척도를 설정해 주면은 범위가 잡힙니다. 이쪽 저쪽으로. 두 개를 설정해 주면은요. 요 사이 이쪽 저쪽 이쪽 이쪽. 그렇죠? 범위가 잡혀요. 척도를 하나, 둘. 기준점을 두 개. 기준점을 하나, 둘, 세 개. 그 사이. 그러면 방금 여기서 보는 이런 부분처럼 중첩되는 부분이 생기죠. 이런 특징들. 기준이라는 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다 보면 그냥 튀어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조금 비슷한 걸로 우리가 사람이 사전에 약속을 해서 설정한 규칙, 규범 이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먼저라고도 할 수 있죠. 원칙, 원리, 법칙. 약간의 우연성이 되는 규칙, 성. 그렇게 약속한 건 아닌데 딱 봤더니 어휴, 한 줄 건너 한 명 건너서 한 명씩이 남학생이네. 이런 규칙성. 그렇죠? 여기까지 확장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분류, 경우.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거요. 경우가 나뉜다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상황 판단 영역에서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제일 중요한 아까 경우 따진다라는 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랬죠? 요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준을 설정해 주면은 반드시 분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는 경우가 나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제공을 해주고요. 밑에 있는 사례가 이 규칙을 잘 지켰어, 어겼어 라고 경우를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규칙을 기준 삼아서 적용을 해놓고 잘 지킨 것과 규칙을 어긴 것으로 분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하는 식으로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적어왔는데요. 기준의 의미를 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 비교 대조의 대상이다라고 하나 묶었고요. 구체적 원칙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규정, 규칙, 규범, 지침, 법, 법규, 법령, 표준, 척도, 규격, 기준점, 기준선, 극단, 한계, 상한, 하한, 극단이니까요. 그 다음에 중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생할 수 있는 개념이 조건, 제약, 정의, 개념, 범위, 원리, 법칙, 규칙성, 분류, 경우 이런 것들. 자, 요 정도 했으면은요. 상황 판단 영역에 나오는 문제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소재
여기서 소재라고 하는 건 역사 소재다, 과학 소재다 이런 학문적 분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소재를 채택을 했더라도 그 안에 내용적으로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럼 요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가요. 과학 소재가 출제가 됐다. 과학 소재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했다. 과학이라는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학 소재인데 하여간 그 안에 있는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문제를 딱 보면서 이런 게 들어있네. 이 문제 안에는 이런 규칙이 들어있네. 이 문제 안에 일단 정의로 출발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나가네. 이 문제에서는 정의도 없고 척도도 없고 기준도 없지만 애시당초부터 분류를 해놓고 경우를 나눠놓고 A, B, C 이러면서 나열을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 그럼 얘네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비교해봐야겠네. 공통점은 뭐지? 차이점은 뭐지? 라고 문제를 보는 순간부터 내가 뭘 해야겠구나라는 게 동시에 같이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지루하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이제 기초 강의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초 강의 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때는 이제 저기였어요. 아예 주제 자체가 기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출 분석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귀납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를 여러 개를 쫙 풀어놓고 비슷한 것끼리 어떻게든 묶어봐가지고 나름대로 유형을 나눠보고 이런 특성들이 있어 라고 개별 사례들을 모아서 귀납적으로 나름의 특징, 나름의 원리를 뽑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빼먹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만 잘 풀고 새로운 문제 보면은 적용이 안 돼가지고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좀 일반화를 시켜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일단 잘 못하세요. 일반화라는 거를. 일반화라는 게 별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걸 수 있도록 외연을 확장해서 크기를 늘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일반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못하세요. 첫째. 두 번째는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그게 좀 좁아요. 폭이. 그래가지고 새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못 믿어요. 그런 것 같긴 한데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나올까? 자기가 못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이유가 연역적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라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출제자에게 주어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 출제자 여러분 상황 판단 영역에서는 이거 평가할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출제하시면 안 돼요. 라고 가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출제자가 그 안에 갇혀서 출제를 하는 한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해나가면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이거는 완전한 확실한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되는 그런 법칙이 돼요. 시험장에 들어가서 딱 보면 역시 또 그런 거 물어보는구나. 그게 보입니다. 자, 믿으세요. 제가 믿는다라는 말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 자, 문제 풀어오셨죠? 제가 풀어오세요라고 했는데 아침에 와서라도 한번 풀어보셨죠? 자, 한번 볼게요.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 정말 출제가 되느냐? 출제가 될 때는 어떤 형태로 출제를 하느냐? 그리고 그걸로 선택지를 만들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문제를 볼 때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문제를 직접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론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문제를 보면은요. 일단 1번 문제에 보시면 국제관습법이란 하면서 문단이 하나, 둘,
3개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텍스트형 접근하는 법 이러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서 나는 이게 더 좋아라고 자기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바는 각각 있으실 거예요. 조금씩 변형되는 바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주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갑니다. 제가 이상한 거 이게 더 좋아요가 알려들어 봐야 그거 본인한테 안 맞으면 못 써먹거든요. 그러니까 변형이 가능한 표준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본인의 취향을 덧붙여서 이 취지를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 더 효율적인 게 나한테 맞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텍스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문단 개수부터 셉니다. 딱 보면 바로 읽는 게 아니라 오목 들어간 부분 하면서 문단 몇 개 하고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단을 나눴다는 얘기는 각 문단마다 조금씩 다른 얘기를 배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내용 구조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구조는 형식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는. 문단이 3개다라는 형식이 있으면은 크게 3덩어리의 얘기를 하고 있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문단 보시면은 국제관습법이란 그러면서 아까 우리 정의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던져놓고 시작한다고요. 앞으로 상황판단 문제 텍스트 보실 때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뭐뭐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이란 그러면서 국가들 사이에 일반적이고 일관된 관행이 있어 왔고 라고 하면서 일반적이고 일관된 관행이 있어 왔고 라는 조건, 요런 요건 1. 그 다음에요, 해당 관행이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인정된 것, 국제사회에서 법으로 인정된 것이라는 요건 2. 요 2가지를 다 충족시키면은 국제관습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뭔가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얹어줄 수 있으면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규칙을 정확히 지켰을 때 그걸 국제관습법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걸로 출제는 안 했고요. 이제 그러나 해놓고 국제관습법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국가의사주의와 보편주의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얘와 얘를 대비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규칙이라고 할 만한 것, 기준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최초에 나오는 게 요거고요. 정의. 그 다음에 2번째로 이제 여기서 따로따로 나오는데, 크게 보면은 이것도 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뭐 우겨볼 수도 있지만, 이 문제 자체는 포인트가 여기라는 거예요. 2개를 대비하고 있다. 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슨 주의 비슷한 말인데 서로 다른 용어를 쓰면서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고 캐치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른 이런 용어들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법실증주의에 기초한 국가의사주의. 그럼 주의가 또 나오는데요. 요거에 기초한 요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좀 더 넓은 범위겠죠. 법실증주의와 국가의사주의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이게 더 넓은 범위고 얘가 포함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 이거 중요한 용어예요. 또 관계. 밑에 보시면 자연법주의에 기초한 보편주의는 그러면서 얘기가 나가죠. 역시 이 2개의 관계를 보면 자연법주의가 보편주의를 좀 포함하는 개념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래 놓고요. 국가의사주의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국제법은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는 국제관습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제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제법은 국가의사에 의해 제정된 조약이나 국가들의 오랜 관행을 국가가 스스로 법으로 인정 또는 수락함에 따라 발생한다. 이 사람들은 이래야만 국제법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의 규칙이고 규범이고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국가의사 위에 존재하는 상위법 질서를 부인한다. 국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요 요건을 충족해야 이것이 요건이에요. 요런 요건, 요런 규칙, 요런 약속이 지켜져야만 발생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 사람의 국가의사, 그 국가의 의사라는 것을 넘어서서 국제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상위법 같은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약간 도덕관념까지 들어가는 거죠. 따로 약속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있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보세요. 여기도 역시 이제 국제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가 간 합의에 의해 제정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단 얘는 긍정을 해요, 얘도. 그쵸? 근데 국가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사회에 적용될 보편적인 자연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문제에 크게는 상관없이 나와 있죠. 국제법, 국제관습법. 얘네들이 서로 얘기를 하기를 서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제법이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관습법도 이런 거를 만족을 시켜야 우리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국제법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런 특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관습법이라고 하려면 걔도 이런 거를 만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보편적인 자연법이라고 해서 국가의 의사와 상관없는 것도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관습이라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이 정도는 인간이라면, 인간으로 이루고 있는 국가사회라면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은 그것도 관습법으로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여기서는 그런 게 있더라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 인정, 수락, 합의라는 게 없으면 관습이더라도 법자는 붙여주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 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는 두 개의 입장을 갖다 놓고 비교하고 있죠.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렇다라고 한다면은 국가의사주의는 얘를 요건이다, 규칙이다라고 삼았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글씨가 참 그냥 그러지 않아도 못 쓰는 글씨가 전자칠판 진짜도 안 써져요. 규칙.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도 국가의사주의 할래요. 우린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 지키기 싫은데요. 그럼 넌 나가 이런다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범위가 잡히고요. 정의가 내려지고 얘네들이 대비가 되고 비교가 되고 그리고 제가 관계라는 거 얘기했죠.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얘네들 사이에 주의가 4개가 나오잖아요. 이 관계는 어떠냐?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얘네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냐? 글을 보실 때요. 글이 아니라 표를 보든 뭐를 보든 상황 판단 영역의 박스 안에 우리한테 상황으로서 제시되어 있는 걸 볼 때는 뭘 해야 한다?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해야 하는 시험이니까요. 잘 하느냐라는 걸 판단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뭘 해야 한다? 뭘 잘해야 한다? 이런 걸 잘해야 된다. 지금 이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것의 관계는 뭐지? 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이 요건이구나. 이 부분이 요건이구나. 이런 걸 알아차려야 한다. 정의를 내려주고 있구나. 정의에 의해서 범위가 잡힐 수 있겠구나. 얘네들 둘을 대비하고 있구나. 그렇죠? 실제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도 있지만 출제자 입장에선 기본적으로 두 개를 대비한다. 대조하고 비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둘을 던져놓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면서요. 그래서 문제는 쭉 풀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보기 기억 같은 경우에 국제관습법을 묵시적 합의에 의한 조약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자들의 입장과 유사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묵시적 합의요. 합의에 의한 조약이다. 묵시적이다 뭐다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대조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국제관습법은 합의에 의한 조약이다. 합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설사 그걸 묵시적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는 있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사주의다. 보편주의자들의 입장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는 2008년도 문제입니다. 2008년도 문제라서 그런 이제 세부적인 표현, 약간은 조금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뭐 리을 같은 경우에 극단적 보편주의자들은 대량 학살 금지 의무를 조약으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국가들이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요즘 같으면은 조금 저 승질 낼 수 있는, 응시자들이 승질 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 위에 그런 얘기 없는데, 위에 그래 이런 얘기 없는데 주장한다라고 단정해버려도 되냐?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더라도 주장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뒤에 표현을 조금 흐리멍텅하게 잡아서 추론이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발문에 다음 제시문에 근거하여 보기 중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하고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요즘 스타일로 조금 더 좀 정확하게 이의제기가 없도록 고친다 그러면 다음 제시문에 근거하여 추론하였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제시문에 근거하여 옳게 추론한 것은 그러면서 뒤에 서술어 부분을 약간 좀 흐릿하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좀 옛날 문제다라는 걸 감안하고 보세요. 문제 자체가 어떠냐,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거보다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관계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시란 말이에요. 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은요. 2번 문제 보시면은 S연구소는 유전자, 자궁환경, 양옥환경 등 변수가 IQ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돼 있고요. 자, 보기 1 나오고요. 보기 2 나옵니다. 보기 2는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요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1은 뭡니까? 보기 1 이렇게 나오고 보기 2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저기죠? 저기를 제시하고 있죠? 여기서 규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고 보기 1 돼 있는데 이게 출제자가 제시하는 상황이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상황을 제시해 놓고 여러분들 이 결과를 이해할 때, 해석할 때 요 규칙에 따라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척도로서, 기준으로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여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숫자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기준이 2개니까 그 사이에 범위가 잡히죠. 그래서 기준 나오고 범위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기준하고 범위를 잡아놓고 보면은 얘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준 잡아놓고 범위 잡아놓고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어떠냐라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또 뭐냐 하면은 지금 A, B, C, D, E, F까지 6개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서로 다대다로 혹은 이 중에서 2개를 뽑아서 1대1로 대비를 시킬 수 있죠. 비교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뒤에 얘기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맨 처음에 발문에 보시면 유전자, 자궁환경, 양극환경 등의 변수다라고 하면서 변수라고 하는 것을 유전자, 자궁환경, 양육환경 요렇게 분류를 해서 경우를 나눠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유전자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어떤 상태냐, 유전자라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B는 어떤 상태냐, 이렇게 본다. 요거를 분류해낼 수 있냐는 겁니다. 얘네들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그래서 한번 분류를 해보시면은요, A 같은 경우에 동일한 조건에서 같은 사람이니까 유전자 똑같을 거고 그 사람이 2번 태어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에 뽕 하고 태어난 거니까 자궁 환경 똑같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람이 자란 환경 같으니까 똑같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된 경우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 똑같고요, 자궁 환경 똑같고 물론 그 안에서 자궁 안에서 누가 더 우위를 점했느냐,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기본적으로 환경은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양육 환경,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됐다라는 걸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 작용형 똑같고 상이한 조건에서 양육됐다. 요거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B와 C를 비교해 보면은 얘네 둘을 비교한다면은 어느 부분이 다르다?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비교를 요구한 거라는 겁니다. 비교를. 그 다음에 D 보시면은요, 이란성 쌍둥이가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된 경우, 이란성 쌍둥이니까 반만 비슷한가요? 이란성, 그쵸? 반? 아니, 세모. 예, 유전자 세모. 예.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에서, 쌍둥이니까 작용 환경은 똑같을 거고, 동일한 조건이다라고 했으니까 양육 환경 똑같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쌍둥이가 쌍둥이입니다.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모르겠으니까 하여간 요 정도 할게요. 아니, 쌍둥이가 아닌 혈연 형제네요.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조금은 비슷하다 정도 놓고요.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됐다. 형제니까 따로따로 태어났을 거고 쌍둥이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자궁 환경은 다르고 혹은 그래도 같은 엄마인데 뭐 이렇게 요 정도.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된 경우다. 그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혈연 입양 형제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양육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비혈연이니까 유전자 완전히 다르고 자궁 환경 완전히 다르고 양육 조건만 같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발문에 단서가 있네요. 단서 마지막에. 자궁 환경은 당의 임신 기간 동안의 자궁 상태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임신 기간이 다른 형제는 자궁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궁 환경이 같아 달라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임신 기간 동안이라는 걸로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것까지 이제 중간중간에 다 포함을 시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판단 영역 문제는요, 중간에 어디 빼먹을 게 없어요. 무엇이 더 중요해요?가 아니라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포인트다,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이런 걸 묻고 있다라고 이제 문제마다 이렇게 짚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데 얘가 이렇게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마치 맥박 뛰듯이. 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규칙이니까, 기준이니까, 이제 얘를 척도로 놓고서 이쪽으로 가면은 얘는 그 상관관계가 높은 거고요. 이쪽이 A고요. 그 다음에 B는 1로 들어가고, C는 7.6이니까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저기죠. 5.5 여기면은 여기에 D2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F는 여기에 들어가는 상태고, 여기서 상관 계수 간의 차이가라고 했으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마세요. 급하면 이런 거 놓쳐요. 상관 계수 간 차이가 0.05 미만이면 요거 두 개 뺄셈했을 때 0.05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에 0.05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렇죠? 뻔히 줄 걸 줍니다. 그러니까 뭘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딱 봤을 때 규칙이 있구나. 그 다음에 유전자 자궁 양육 환경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별도의 분류를 내가 해야 될 수 있겠구나. 유전자 환경이 같은 애들끼리, 양육 환경이 같은 애들끼리. 그렇죠? 이 6개를 대비시키라는 건데 그 각각의 대비 기준이 유전자, 자궁 환경, 양육 환경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얘네들을 같은 놈, 다른 놈, 비슷한 놈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안 해줬다라는 건 나보고 그 분류를 하라는 거구나. 그 분류가 돼야 보기의 2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문제에서 뭘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쭉 이어서 연달아서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새로운 문제에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전 문제들을 갖다 놓고 이렇구나 라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계속 뽑아내자라는 거죠.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가겠습니다.